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 국민을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시티즌? 시티즌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맞죠. 우리가 이해하는 그 국민의 뜻은 시티즌이죠. 근데 영어로 실제 번역은 이제 뭐 어떻게 쓸지 people로 돼 있어요. people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맞죠. 사람들 그냥 특정한 어떤 인민이라고 번역하기는 이제 인민이라는 말을 뺏겼다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인민이라고 말 쓸 수 없고 국민이라고 번역을 한 건데 그게 이제 원조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프랑스 시민혁명이라고 다들 배워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프랑스 혁명을 이제 따라서 우리나라 그걸 만들었으니까. 근데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인간과 시도행의 권리라는 그래서 권리 장전을 만들잖아요. 권리 장전 한 23조까지 쭉 있어요. 거기 1조, 2조, 3조 이렇게 있는데 3조 지금의 프랑스 혁명도 한 3번인가 개정해서 그대로 있는 거고 그 3조에 보면은 바로 그 대목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 1조에 있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원문을 보면은 우리는 국민이라고 번역을 하지만은 그게 people 또는 citizen이라는 의미의 국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랐는데 뭐냐면은 all sovereignty resides essentially in the people 나와야 되는데 여기 프랑스 말로는 people에 나와야 되는데 nation 이렇게 나와요. nation. 그 뒤에 문단이 더 깜짝 놀래요. Nobody or no individual. Nobody or no individual has the power that is not derived from the n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국민, 우리가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그 국민으로부터 파생되지 않는 어떠한 개인도 주권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국민, 네이션은 사실은 프랑스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프랑스 민족. 자기네들이 fraternity, 우리 형제들이라고 말했던 그 형제들 외에는 이 민족으로 범주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개인한테 주권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공화국에서 말하는 그 시민이 가진 주권하고 다른 국민을 말을 하고 있는. 그래서 참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 영어로 누가 번역했는지 모르지만 한국말로 먼저 나오고 이제 영어로 누가 번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people로 번역한 게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인민이라고 번역을 안 한 것도 그렇고 국민은 이제 일본에서 건너왔겠죠. 국민이라는 표현을 nation이 아니라 people로 했다 이렇게 한 게 참 다행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프랑스 혁명하고 이 미국 혁명하고를 구분하는 것에서 사실은 보수주의가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백과사전이나 교과서나 학교에서나 그냥 프랑스 혁명을 하나의 그냥 뭉뚱그려서 시민 3대 혁명 중에 하나로 대표적인 혁명으로 이렇게 여기고 가는 게 상당히 우리한테는 그 개념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큰 손해라는 것이죠. 이거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수주의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보수주의에서 유명하신 댄 슈나이더라는 분이 계세요. 실패 미국 보수연합이라는 큰 단체의 사무총장을 하셨던 지금은 이제 다른 단체에 계신데 그분이 저를 이게 처음 만났을 때 미국의 보수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이제 저를 테스트하려고 제가 이제 학생이니까 그럼 보수주의를 한 5단어로 요약을 해보라는 거예요. 5단어로 요약을 해보라는 거예요. 되게 당황했죠. 그런데 이제 뭔가 대답을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제가 독립선언문을 가지고 막 공부를 하고 있었을 텐데 All men are created equal 하고서 머릿속으로 세보니까 5개가 맞아. All men are created equal이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그게 이제 보수주의의 핵심 그게 아닐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꽤 그럴듯하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답은 이거라는 거예요. Sovereignty resides in the individual. 주권은 개인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때 이 프랑스 혁명의 그 인간과 시민의 권리 이 내용을 모르고 이 개인의 어떤 주체성, 그죠? 개인성 그리고 주도성, 이 에이전시 요거를 강조하는 게 이제 그 보수주의의 핵심이구나라고 그거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프랑스 혁명과 미국 혁명을 구분하려고
sovereignty resides in the individual. 요 말을 강조를 한 거예요. 왜냐면은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sovereignty resides in the nation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미국의 독립선언문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독립선 두 번째 문단의 마지막에 아까 consent of the governed, all powers are derived from the consent of the governed 이렇게 나오고 모든 권력은 피통치자 사람 피통치자의 동의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나오고 헌법도 시작하죠. We the people 우리 뭐 인민을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 우리 국민을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사실 국민이라고 하면은 약간 오해 여지가 있죠. 일본에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인민이 사실은 더 정확할 수도 있지만은 뺏긴 거죠. 근데 국민을 하면은 국가가 먼저 있고 사람들이 있다. 이게 이런 뉘앙스를 주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people 사람들 공동체가 먼저 있고 나서 국가라는 형태를 이제 취해나간다라는 의미에서 people이 더 정확한 거죠. 그래서 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미국 헌법.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를 같이 이 개념 공부를 하면서 영어를 같이 공부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 책은 그 지난주에 한 세션을 했고 한 그 첫 번째 파트 생명 파트를 했고요. 이제 오늘은 결혼입니다. 7장 이 장에서 7장인데 이 책은 상권으로서 9장까지 있어요. 9장까지. 그러니까 8장 다음 달에 다루게 될 8장은 자녀 교육 문제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9장에서는 경제 이제 미시경제, 거시경제 이쪽으로 들어가서 경제가 들어가고 이제 10장부터 18장까지 이게 딱 반으로 쪼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학원인데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시작만 하고서 이제 큰일 났습니다. 아주 출판사에서 아주 저를 쪼고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어디 갇혔으면 좋겠어요. 감옥 같은데 갇혔으면 이런 잘쓸 수 있을 텐데. 근데 이게 이 딱 절반이 이 책 이 3권의 딱 절반이 이제 일부예요. 일부 1장에서 5장까지는 정치와 성경에 대한 원칙을 쫙 다뤄주고 있어요. 이게 다 읽으셨고 하지만 오늘 처음 본 분들이 계셔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황성준 위원님께서 쓰신 칼럼 그 책에 오늘 발제하신 내용이 이제 이 책을 읽으시고 그 칼럼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쓰신 건데 첫 부분에 1장에서 나오는 5가지 오해들을 하나하나 파하는 하나하나 뒤집는 격파하는 내용으로 책을 시작하세요. 이 책을 그 부분을 이제 그 칼럼에 황성준 위원님께서 칼럼의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해주신 건데 기독교인과 정부에 대한 5가지 잘못된 관점. 정부는 종교를 강요해야 된다. 이슬람처럼. 정부는 종교를 배제해야 된다. 프랑스처럼. 모든 정부는 악한 마귀 역사다. 악한 마귀 역사다. 또 정치하지 말고 전도를 해야 된다. 아니면 전도하지 말고 정치를 해야 된다. 이게 다 사실 왜곡이다. 잘못된 거짓말이고 가스라이팅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웨인 그루뎀이 또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분이 했을 때 가져야 될 바른 관점은 뭐냐면은 정부에 대해서 기독교인은 막중한 아주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웨인 그루뎀의 결론이자 또 이분이 생각하시는 기독교인의 마땅한 입장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1, 2, 3장에 거쳐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4장, 5장에서 4장에서는 기독교 세계관 우리가 다 아는 기독교 세계관을 짧게 다루신 다음에 5장에서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이 나왔던 사법부와 입법부 이런 이 남용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사법부의 남용.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심각하죠. 사법부가 민의, 헌법이 아니라 민의를 나름대로 이렇게 절충해가지고 이렇게 판결을 내는 거라고 지금 잘못 대부분 알고 계시고 저기 헌법 재판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법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게 아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원래 뜻은 헌법, 그죠? 헌정 민주주의잖아요. 사람들보다 위에 있는 어떤 법, 그것을 이제 우리는 자연법이라고 말하는데 그 헌법에 의거해서 지금 실정법들이 과연 옳으냐 마르냐, 아니면 판결들이 옳으냐 마르냐를 판결하는 게 이제 최고 고등법원인 연방대법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될 수도 있고 대법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너무나 망가져가지고 이 법치 개념이 너무나 이게 꼭 그냥 무슨 뭐죠? 우리 법 연구회 뭐 이런 좌파 이런 법
쪽의 이런 영향력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법에 대한 이해 자체가 좀 이렇게 왜곡됐고 변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그 사법부의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미국의 사법부의 최고봉인 연방대법원을 막 이렇게 이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구조를 바꾸든지 어떻게든 해야 된다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게 2009년에 쓰여진 책이니까 그 당시에는 사법부를 막 저 잘못됐다라고 말했죠.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은 입법부, 행정부 다 지금 저쪽인데 사법부 혼자 이거를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사법부 혼자 뭐 동무성 뭐 여러 가지 낙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 연방 대법원 혼자 이거를 버티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보수주의의 보루가 되어 있는 거죠. 미국에서.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관을 3명이나 교체를 해주는 바람에 그렇게 됐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리고 이 5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우리가 대통령을 잘 뽑아서 대법관을 제대로 임명해야 된다. 이거를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구조를 바꾸려면은 이 50개 주에서 70%에 해당하는 주가 다 찬성을 해서 개헌하면 복잡하거든요. 불가능해요. 개헌은 안 되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을 잘 뽑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대통령을 잘 뽑아서 어쨌든 그 대법관을 바꿔놓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망가진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서 사법부가 외롭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달에 6장을 했습니다. 생명에는 우리가 보통 낙태 문제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안락사 문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사형제.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있죠. 다행히도 집행이 안 돼서 그렇지 사형제가 있고. 근데 사실은 사형제를 법무부 장관이실 때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일 때 한 2명만 죽였어도 이렇게 느슨하게 이렇게 지지 않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오늘은 결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혼은 성경이 말하는 결혼과 정부의 정책과 무슨 상관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과연 결혼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주례를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주례, marriage를 officiate 하는 사람은 관료 출신이거나 정부 관료 출신이거나 당연히 목사이거나 아니면은 목사가 아니더라도 시민이더라도 그냥 일반이더라도 그 주로부터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은 주로부터 어떤 권한을 받아야 돼요. 보통 대부분은 그런 권한을 법률가들이 많이 받죠. 그리고 목회자들이 받지만 받아야지만은 주례를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례를. 그래서 이 주례만 하는 그 전문인도 있죠. 베가스 이런 데 가면은 뭐 밥 먹듯이 하니까 결혼을 이혼도 밥 먹듯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주례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아마 어느 정도는 그런 사회적 위치가 있어야만 이런 게 되는 게 있는데 정부가 무슨 상관이에요? 정부가 왜 결혼 문제에 관여하느냐? 이 문제를 이제 여기 7장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물론 동성애라든가 근친이라든가 수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결혼이라는 성스러운 그 범주에 당연히 이런 것들을 차단해야 된다라는 그런 성경적인 차원에서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정부는 이 결혼 문제를 굳이 관여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는 정부 밖에 있는 사실 정부보다 먼저 있는 그런 제도인데 인간의 첫 번째 제도인데 정부가 왜 관여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래도 정부가 관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외인 그다음에 주장은 보수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갈려요. 미국 보수에서도 정부는 그것이 남녀간의 한 남자와 한 여자간의 결합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나 바른 정의죠. 바른 정의를 하더라도 그 정의는 정부가 할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 리버테리안 보수들이 있어요. 정부는 아예 결혼 문제는 입 밖에 꺼내지 마라. 이렇게 주장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보수 안에서. 왜냐하면 너희들의 역할 범주를 벗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2022년에요. 2년 전에 미국에서 참 이름도 아이러니하게 결혼 존중법이라는 법이 통과됐어요. 그 결혼 존중법은 뭐냐면은 동성 결혼도 결혼이다 라고 결혼을 재정의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존중하는 법이 아니죠, 그죠? 결혼 파괴법인데 어쨌든 결혼 존중법, Respect for Marriage Law라 그래서 이게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수가 연합해서 반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부는 좋은 법이라도 할지라도 나쁜 법이든 좋은 법이든 결혼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권한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건드리지 마라고 하면서 보수조차도 거기 넘어가가지고 투표를 안 하거나 그냥 찬성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수 사실 그 이 상원에서의 비율로 따지면은 막아낼 수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민주당이 한 명 이 조지아에서 막 선출된 라파엘 워녹이라는 목사인데 이 사람도 아주 심각한 목사죠. 낙태 많이 하고 찬성하는 목사인데 어쨌든 자기 이제 그 자기 표 때문에 의식을 하면서 이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50대 50이었지만은 이 상원의 비율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그래서 막을 수 있는 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보수 공화당 의원들이 거기에 그냥 찬성표를 던지면서 이게 통과가 된 거예요. 그 당시 분위기도 있었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이 미국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2015년에 오버거펠 아시죠? 오버거펠 대 허지스라는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게 이제 73년도에 로데 웨이드 낙태를 합법화했던 그 판결이 일어난 것만큼 중대한 사건이었죠. 2015년에 동성결혼을 연방법원 차원에서 합법화시킨 거예요. 동성결혼 해도 괜찮아. 거기에 대해서 보수가 막 일어나가지고 막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 합법화한 것이 합법화 정도가 아니라 법으로 코디파이 된 거예요. 입법된 거예요. 입법. 그러니까 그냥 합법화 사법부가 판결하기로 동성결혼도 괜찮아 정도가 아니라 연방 정부에서 입법을 해버리는 거죠. 입법을 해버리는. 그게 참 너무나 심각한 처지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뒤집을 수 있을지 이런 그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책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나라랑 또 비교를 해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작년에 용해인 저기 용해인 저기 젊은 그 아르바이트 무슨 조합 알바 조합 여기에 대표로 있다가 섭외돼가지고 민주당이 이렇게 해가지고 비례로 2000년에 들어왔잖아요. 또 들어왔어요. 비례 5번, 6번으로 받아가지고 또 들어왔어요. 정말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데 어쨌든 그분이 뭐를 발의를 했냐면은 작년 2023년이죠. 생활동반자법, 그죠? 생활동반자법을 발의를 했어요. 물론 회기는 끝났으니까 물 건너 갔지만은 올해 당연히 다시 할 거예요. 낙태 문제도 그렇고 안락사 문제도 그렇고 입법 예고되어 있는 게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도 또 이 생활동반자법 이 총대를 맨 거예요. 용인이 계속해서 이거를 하는 거죠. 동성 문제가 아니라고 계속 말하지만 동성 문제가 맞죠. 당연히 동성끼리의 결혼을 합법화하려고 이제 내세운 거고 그리고 4일 전에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레즈비안 여성이 뉴욕에서 결혼을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의 뉴욕에서 결혼을 하고 결혼이 합법하니까 동성 결혼이 합법하니까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았어요. 어떻게 낳았느냐 이제 무작위로 베를린인가 거기에서 정자를 기증을 은행에서 샀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체내 수정을 해서 임신한 거예요. 임신했다라는 소식이 작년에 들었는데 이제 출산했어요. 근데 인척 조선일보랑 4일 전에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문제는 만약에 부모였으면 정상적인 부모였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세제 혜택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자녀로서의. 근데 이제 레즈비안 둘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인정이 아직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틈을 계속 타고 들어와서 욕을 할 거죠. 욕을 하죠. 우리가 지금 차별당하고 있다. 레즈비안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지만 어쨌든 자녀까지 가졌는데 우리가 이런 혜택들을 부모와 자녀가 누리는 혜택들을 우리가 다 못 누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차별이라고 이제 프레임을 조금씩 씌우고서는 공격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을 들고 와서 생활동반자법 이 레즈비안 둘도 똑같은 우리 부모와 다른 가족하고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들은 시민 결합자들이다. 생활 동반자들이다. 말은 하여간 그렇게 생활 동반자들이다 해서 그 법을 이제 입법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저 사람들은
비기독교인들이니까 뭐 비기독교인들이 잘못하는 거야 뭐 수독하지. 그냥 저들은 놔두고 우리가 안 그러면 되지. 우리는 죄인지 아니까. 이런 태도가 과연 맞느냐를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482쪽이에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정부는 결혼의 의미, 결혼의 정의, 결혼의 의미를 과연 규정하고 또 규제를 해야 할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렇다면은 결혼은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느냐 이 문제를 쭉 다룹니다. 일단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남녀 정확하게 말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적인 결혼이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정부가 생기기 전에 폴리스가 생기기 전에 정부가 생기기 전에 심지어 사람들이 죄를 짓기 전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죄를 짓기 전부터 2장에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다는 거죠. 갈교를 취해서 남자와 그 아내를 만드셨다. 남자와 그 man and his wife. 이게 분명히 부부를 말하는 거죠. man and his wife. 부부를 정하셨고, 둘이 한 몸이 될지라라고 하면서 제도, 어떤 인스티튜션을 인간 사회에다가 이렇게 딱 하나 입법을 나름대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부가 있기, 9장에서 바벨탑에 나오는 그 9장에 정부가 있기는 전은 물론이고, 도시 공동체를 형성하기 전이면 물론이고, 죄를 짓기 전부터 제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짓기 전부터. 그러니까는 죄의 결과로서의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한계를 극복하고자 남녀가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이유는 이제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바울 그것만 해석을 해가지고 이해를 하곤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기 전부터 인간의 죄성이 노출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제도를 만드시고 성스럽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신약에 가서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또 넓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정부가 함부로 할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일반인들한테 보편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고 지켜져야 될 제도라는 것을 이 첫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486쪽에 나오네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규정, 하나님의 규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모든 시대적으로 이게 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동성애가 아무리 유행을 하고 만연을 한다 한들 그것이 시대적인 어떤 흐름 때문에 결혼이라는 성스러운 제도를 타협할 수는 없다라는 내용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89조에 가면은 남녀 간의 결혼은 어느 사회에서나 가장 기초적인 제도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 언윈이라는 사람, 조셉 다니엘 언윈이라는 사람을 인용을 하는데 이렇게 언윈의 조사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성행위 해방 욕구, 그러니까 60, 70년대 시작된 그 성해방이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이제 발견한 거예요. 86개, 86개의 문화의 역사적 쇠락을 연구를 했더니 엄격한 일부 일처제 결혼이 사회의 활력과 성장의 핵심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부 일처제 결혼이 없었다면, 일부 다처제이거나 아니면 그런 결혼이라는 제도가 확립되지 않았다면은 그 어떤 사회도 3세대 이상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연구를 해서 3세대 이상 번영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1930년대 연구예요. 언윈이 1930년대 연구한 거를 이제 90년대 다른 학자가 이제 끄집어낸 것입니다. 인간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새로운 세대가 혼전 및 혼외 순결을 경시하는 전통을 물려받은 다음에는 그 사회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던 적이 없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반 학자가. 그리고 또 이제 물론 B에서 490쪽 B 부분에서는 B 파트에서는 이제 근친과 간통과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해서 뭐 의심할 여지 없이 이것은 죄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고요.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 더 뚜렷한 것 같아요.
이 한국말로 번역된 것은 여러 단어로 나와 있지만 헬라에서는 paraphrasing, 사연에 반한다, paraphrasing이라는 이 표현으로 계속해서 일관되게 동성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생략을 하되 497쪽에 이혼 문제가 나와요. 이혼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친구들, 심지어 제가 기독교 단체에 있었잖아요. 기독교 단체에 있었어서 그 안에서 같이 축하해주고 그랬던 이 결혼했던 그 부부가 이번에 한국 와 보니까 이혼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그 이혼 사유가 근데 이제 뭐 힘들어서죠. 아니 누가 안 힘들어? 누가 안 힘들어? 다 힘들죠. 그러니까 자녀 낳으면 더 힘들고 부부 관계 당연히 힘들죠. 근데 힘들어서 이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많은 사유가 그 성격 차이죠. 성격 차이. 근데 이제 성경은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를 이제 이웨인 그루뎀이 얘기를 하는데 이 책을 쓴 당시에는 2010년에 쓰여졌잖아요. 그 당시에 웨인 그루뎀의 생각은 이혼을 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이혼을 할 수 있는 근거, 성경적인 근거는 딱 2개밖에 없다라고 말했어요. 뭐죠? 간음, 그죠? 간음하고 유기, abandonment. 남자 보통 남자죠. 간음을 하거나 그거는 이제 여자 입장에서 이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유기를 하거나 버려두고 간음이랑 마찬가지지만 버려뒀다가 딴 데 가가지고 다른 살림을 차리거나 간음 아니면 유기요. adultery 아니면은 abandonment. 요 2가지 이유는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죠? 이런 경우에는 갈라서도 되느니라 이렇게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같이 살고 있어. 외도를 부리지도 않았어. 외도를 하지도 않았고 같이는 살고 있는데 남자가 혹은 여자가 학대를 해요. 학대를 하거나 때리거나 아니면은 언어적으로 아니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막 가스라이트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경우에는 성경에 그런 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견뎌야 된다는 것이죠. 견뎌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결혼이라는 것은 성경을 지켜야 된다는 게 웨인 그루뎀의 입장이었어요. 2019년까지. 그러니까 이 책을 쓸 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깊게 안 나가요. 그런데 2019년에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피닉스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이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본 거예요. 학대받는 아내. 그래서 막 이혼을 할 수 없는 생각도 못하니까 이 전통적인 신앙에서는 그래서 막 맞아가면서 막 희망이 드는 상태로 어떻게든 결혼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고 이거 뭔가 이상한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최근에 2019년에 더 공부를 하신 거예요. 공부를 하신다고 해가지고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거를 공부한 게 아니라 이분은 성경학자로서 성경에 충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서 더 깊게 한번 보신 거예요. 이거 이 책에 안 나와요. 그랬더니 고린도전서 17장 고린도 17장이죠. 고린도전서 7장 15절 잠깐 보시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 웨인 그루뎀의 바뀐 생각과 동의해서 이 말을 공유한 게 아니라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저는 사실 의견이 없어요. 사실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이 웨인 그루뎀이라는 학자의 이런 부분에서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관점을 봤을 때 자기의 기존 입장을 수정할 수 있다는 이런 유연성과 이런 솔직함 이런 게 사실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이제 공유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7장 15절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서로 갈리거든 그렇게 하라. 갈리게 하라. 이혼하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수는 없느니라. 구속받을 필요는 없고 여기에 매일 필요는 없느니라. 믿지도 않는 형제이고 뭐 이런 경우에 이 위에는 이거죠. 간음 아니면은 abandonment, 유기 이런 경우에는 구속받을 필요 없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 웨인 그루뎀이 이 대목을 묵상을 하다가 헬라어로 이걸 본 거예요. 헬라어로. 그래가지고 혹 믿지 않은 자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했을 때 이런 일이 헬라어로 원어로 어떻게 나왔는지를
따져보니까 이런 일, 요 정도면은 no such things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no such cases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 영어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헬라어의 그 표현은 성경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밖에. 이런 경우, in such cases 이런 표현은 많죠. 근데 여기서 쓰여진 그 이런 경우, 이런 케이스는 특별한 용어를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어가 어떤 대목, 어떤 의미를 좀 더 폭넓은, 그러니까 이 위에서 나온 그 예,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요 예를 포함하는 것을 넘어서서 조금 더 폭넓은 의미에서의 이런 일에 서치에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라고 해서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그러면 어디에서 또 쓰였을까? 그 당시에 그 성경에 쓰여졌을 당시 바울이 했을 당시에 그 당시에 뭐 필로라든가 요세푸스라든가 이런 학자들이 어떻게 이 표현, 이 정확하게 이 헬라어로 저희 까먹었는데 그 표현을 어디에 썼을지를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외에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그런 전통 밖에서의 이런 것도 검토를 했죠. 헬라 당시에 뭐 철학이라든가 이 표현을 어떻게 썼을까. 그리고 참 무엇보다도 이 기독교인들, 그 당시에 교부들, 그 당시 처치 파더스랑 이제 그 필로라든가 이런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이 표현을 어떻게 썼을까라고 연구를 해봤더니 이것은 딱 그 바로 위에 나오는 그 케이스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비슷한 다른 사례들도 포함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한 다음에 그 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여다봤더니 폭행 그리고 이 persecution 핍박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타협이라고 할 수도 있죠. 목회하는 관점에서 실제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을 만나서 타협을 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것은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타협을 한 게 아니라 성경을 들여다보다가 어떤 성경 해석을 해서 이제 타협을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렇게 이혼이라는 그런 그 규정, 이런 그 규정의 틀을 조금 더 넓게 보는 것도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혼이 쉬워지는 이유가 이제 그 학대를 너무 넓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굉장히 주관적으로. 여자 입장에서 남자 입장에서 막 악의적으로 막 고통을 주거나 고문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닌데 여자 입장에서 나는 그렇게 느껴. 그걸 가지고 이제 이혼 사유로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것이 하나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죠? 학대라고 이제 허용을 한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문을 열어주면서 딱 정확하게 무슨 뭐 멍이 드는 정도와 빈도와 이런 것들을 막 따져서 학대라고 규정을 하지 않잖아요. 그냥 학대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언어적인 폭력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되게 위험하다라고 웨인 글렌도 2019년에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 정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사례가 극적인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허용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혼을 허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일종의 이제 뒤로 물러선 겁니다. 이 개혁주의 신앙의 입장에서. 그렇지만 어쨌든 2번으로 가세요. 계속해서 2번으로 가서 500쪽입니다. 500쪽. 시민 정부는 모든 시민을 위해서, 크리스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시민들을 위해서 결혼을 반드시 정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의를 하는 것이 결혼이 어떤 것이다. 남자와 여자, 더 나아가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 이것만을 결혼, marriage라고 말을 합니다. 그 외에는 건 결혼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 정부가 말을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은 아닐 수 있지만은 정부의 범주를 벗어나요. 정부가 결혼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제도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것은 성경적 가치에 부합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악을 저지하고 두 번째 선을 장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말이에요. 정부의 목적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린도전서 13장과 베드로전서 3장인가요? 로마서 13장과 베드로전서 3장이죠. 거기에 정부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요. 정부는 악인의 악행을 벌하고 착한 사람의 선행을 칭찬하기 위해서
정부는 존재한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물론 구약에서도 여러 사례겠지만 신약에 나오는 정부의 목적은 그랬을 때 결혼의 정의를 딱 이것이 결혼이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은 선을 장려하고 악을 예방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결혼은 인류 아까 언윈이 조사한 역사적인 사례에서도 볼 수 있지만은 결혼은 사회 문명에 너무나 이로운 혜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경제적인 복지도 그렇고 사회 안정 이런 것들을 증진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 있어서 그 두 사람의 남녀 간의 결혼으로 나오는 그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망은 바로 그 아버지와 엄마가 이루어주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 가족 형태가 있잖아요. 여러 가족 형태 요즘에 나오는 다양한 가족이라고 그러죠. 다양한 가족. 그래가지고 남자와 남자가 엄마 아빠 될 수 있어. 여자와 여자가 엄마 아빠 될 수 있어. 그 사회전에 나온 기사처럼. 그리고 한 남자가 한 여자일 필요는 없어. 이슬람처럼 또는 몰몬교처럼 한 여자가 여러 엄마가 많아 더 좋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이런 상태에서의 그 밑에서 자라는 자녀가 실제로 가장 건강하게 안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잘 큰다라는 것이 사회적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바울도 말했듯이 어떤 성적인 어떤 충실, 그 한 사람에 대한 그 배우자에 대한 성적인 어떤 충실, 이것이 상당히 남자에게 있어서 또 여성에게도 그렇겠지만 남자에게 있어서 상당히 이 절제력과 또 경제적인 어떤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이 처자식들을 먹여 살려야겠다라는 이런 의지,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결혼이 너무나 유리한 이익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이외의 이성과 경험을 통한 결혼에 대한 논증, 502쪽에서도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기관도, 정부도 그렇고요, 정부도 물론 그렇고요, 다른 어떤 뭐 보육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결혼보다 아이들을 위해서 더 효과적인 양육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자유지상주의,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정부는 좋은 결혼이라도 그것을 정의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빠져라고 말하는 그 리버테리안들에 대해서 여기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은 스탠리 컬처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하는데요. 정부는 결혼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자녀를 낳는 남성과 여성에게 어떤 특별한 지위와 경력을 제공을 하죠. 그죠? 결혼을 정의함으로써 이 둘의 결혼, 그 혜택, 여러 가지 세지 혜택과 이런 걸 주면서 그걸 격려하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그리고 그 나오는 그 가정, 그가 꾸리는 과정을. 특히 결혼은 아이들의 이익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무력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른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혼란을 방지하는 제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에 의존한다는 것이. 아이들은 자신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도 없고 어린이들은 투표할 수도 없고, 그럼에도 아이들은 사회의 엄연한 일원이다. 사실상 우리이고 우리의 미래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어린이들의 복지에 필요한 특별한 지원과 격려를 제공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비록 그것이 특정 사회 구성원, 엄마와 아빠에 대한 특별한 혜택을 의미하더라도 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어린 시절에 내재된 그 의존성은 완전한 자유지상주의, 리버테리아니즘이 작동할 수 없는 이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개인의 자유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생각하고 자유가 무조건 오라라고 할지라도 모두 다 성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들 중에는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아직까지 생각이 트이지 않고 투표권도 없고 이 자라나는 자아가 형성되는 그런 기간에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자유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유토피아적인 기만이라는 것이죠. 기만. 그죠? 어린아이들이 걔네들한테 허갈 수 있는 그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이 틀렸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파 내에서의 보수 안에서의 이제 싸움인데요.
거기에서 보수주의자가 옳다라는 것이죠. 리버테리언이나 자유주의자들보다 보수주의자가 그래서 옳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이제 우리 보수가 계속해서 싸우면서 정립해야 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생활 동반적금이 나왔을 때 한동훈 그 당시 장관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 반박을 못했어요. 이건 그냥 사회적 합의가 안 난 것이라서 우리가 좀 밀어야 된다 이 정도로만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생활동작법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지를 말을 해야 보수주의자지. 그냥 뭐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를 자꾸 따지는 거는 인민주의죠. 그렇죠. 사회 51%가 맞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보수의 어느 당도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거 누가 말하겠어?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이 책을 읽은 정치인. 그래서 이 기독교 정치인이라면 이 책을 좀 다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계속 그런 얘기가 여러 가지 사례가 나와요. 결혼은 어떤 제도보다 아기 낳기 좋은 환경,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은 정부가 많이 주는, 정부가 보육시설을 많이 하는, 요즘에 또 늘봄학교 이런 거 막 생기잖아요. 늘봄학교가 제대로 돼 있는 것이 아이가 낳는 것을 장려하는 게 아니라 한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존중하고 격려하고 그런 것이 저출산을 막는 가장 본질적인 해법이다 라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는 그 어떤 인간관계보다 또 어떤 제도보다 자녀를 훨씬 더 누구보다 잘 키우고 양육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어떤 인간 제도보다 다른 제도보다 더 나은 평생의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준다 이거예요. 형성해준다. 평생의 동반자 관계. 이게 이제 일부 다처제 같은 경우를 상정해 보면은 이게 사실 성립이 안 돼요. 경제적 수준을 높여요. 결혼한 가정이야만 남자와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그런 환경에 있어야만 경제적 수준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여성이 빈곤에 빠질 가능성을 현저하게 감소시킵니다. 결혼은 여성에게 다른 어떤 인간관계나 제도보다 가정폭력과 유기로부터 훨씬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결혼은 다른 어떤 인간 제도보다 남성이 훨씬 더 나은 사회적으로 유익한 행동을 하도록 도와준다. 결혼을 한 남자만이 이상한 짓 안 한다는 거죠. 쓸데없는 짓 안 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맞는 이야기 같아요. 제가 결혼을 안 했다라면 지금 이 나이에 결혼을 안 했다라면 이 생각을 해보면은 많은 이상한 쓸데없는 짓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친밀한 관계에서 성적 충실함을 요구하는 타고난 본능을 갖고 있으며 결혼은 다른 어떤 관계보다 제도보다 그러한 충실함을 사회적으로 훨씬 더 많이 장려한다는 것이죠. 이 모노가미, 서로 배우자에 대한 그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충실 이런 것을 결혼이라는 제도가 없다라면은 어떻게 보장을 하겠어요? 남성과 여성 신체의 생물학적 설계는 성적 친밀감이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만 즐겁도록 설계되었음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실제적인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511조에 가면은 동성행위의 유해성 기대 수명이 몇 년이 감소할 거예요? 30년이 감소한 거예요. 뭐 에이즈로 죽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 생활 방식 자체가 지저분하고 이런 것 많이 영향을 미칠 거예요. 만성적이고 치명적일 수 있는 간 질환, 감염 관련 암을 포함한 치명적인 면역 질환, 에이즈 이런 거 말하는 거죠. 면역 질환, 치명적인 경우가 많은 직장암, 당연하죠. 뭐 뻔하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동성애는 요즘 애들 어저께 어린이날이었죠. 어제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날 특집 해가지고 교보문고인가요? 어디에서 BL 문학 무슨 활성화 뭐 이런 걸 했어요. BL이 뭔지 아세요? 네. 보일 러브라 그래가지고 미소년 아주 남자 미소년들의 이 성적 관계 이런 것들을 만화라든가 이런 웹툰 이런 문학으로 막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보통
여자들이 그런 걸 막 써요. 막 상상 속에서 여자들이 막 써가지고 이게 막 어린 청소년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문학 장르예요. BL이라는 게. BL. 근데 이거를 어린이날 특집이라고 이거를 막 그 홍보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막 할인해주고 그 BL 문학을 막 할인값으로 막 제공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것을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BL 동성애는 성적인 것만이 아니야. 성적인 것은 아주 극히 일부야. 정말 남자와 남자 간에 혹은 여자와 여자 간에 플라토닉한 우정 이런 것들도 사실 다 포함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완전한 거짓말이죠. 동성애자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동성애자 자기는 동성애자야 라고 말하는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성적인 내용이 빠지는 경우가 없죠. 그죠? 성적인 내용이 빠지는 경우가 없어요. 당연히 이것은 특히 남자에 더 그렇습니다. 99.999%가 동성애자라면은 그 성적인 관계, 그러니까 학문 성교를 지향한다라는 것이, 하거나 그걸 원하거나 한다는 것이죠. 아주 드문 경우에 남자인데도 동성애를 하는 경우 중에 아주 드문 케이스가 아예 성적인 욕구가 없을 때, 거세를 당했거나 어렸을 때 사고로 인해서 그런 생물학적인 그런 이유로 인해서 성적인 욕구가 아예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플라토닉한, 그렇지만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자를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남자한테 좀 끌려요. 그런 경우에는 있을 수가 있어요. 성적인 게 배제되는. 근데 그건 아주 드문 경우이고, 그것도 자기만이지 그 상대방한테는 이용을 당하는 거죠. 이용을 당할 수밖에 없고, 형적으로 동성애 상대방한테 이용을 당하죠. 어떤 면에서는 여자들 그러니까 레즈비안의 경우에는 이런 성적인 접촉이 좀 더 적을 수는 있어요. 좀 더 플라토닉한 그런 경우에 레즈비안 관계가 성립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성들 사이에서도 당연히 그런 성적인 욕구가 태반이다, 거의 다가 그렇다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적인 것이고, 성적인 욕구, 성욕, 변태적인 말 그대로 변태, 욕하는 게 아니라 변태 원래 행태로부터 변형된 변태적인 그런 내용을 수반하고 있다라는 것이 동성애는. 그리고 여러 가지 미국의 법적 논의들 계속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있고, 한 남자와 이거 재밌는 520쪽이면은 한 남자와 한 여자한테로 결혼이라는 제도를 제한하는 거 있잖아요. 한 남자 한 여자 그 밖의 사람들한테는 결혼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이런 제한, 이 규정을 가지는 것은 그 다른 사람들, 동성애자들이나 레즈비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남자가 자신의 내 여동생하고 나는 결혼하고 싶어 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 즉 자신의 결혼할 권리를 법이, 내가 여동생이랑 결혼하지 못하게 하니까 법이 부당하게 나를 차별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여동생하고 결혼 못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차별당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이라는 그 어떤 규범이 있는데 그 밖에서 근친상간을 하는 것을 권리라고 인정할 수 없듯이 동성 간의 결혼도 마찬가지고, 일부 다처도 또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일부 다처를 하는 공동체가, 주는 없지만은 공동체가 이제 몰몬교가 있잖아요. 근데 몰몬교가 어디에 많아요? 유타주에 많죠. 유타주에 많은데, 그래서 유타주는 그 헌법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고 딱 명시되기 전까지는, 그 주헌법에 명시되기 전까지는 미국의 연방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게 이제 그 주헌법, 유타주 헌법에 몰몬교가 있다 하더라도 한 여자와 한 남자의 결합이다, 결혼은 그것이다 라고 딱 못을 박은 다음에야 연방주에서 연방 그 미국에서 그래 우리 미국으로 편입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례로 봤을 때 미국 헌법 자체가 결혼을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2022년에 결혼존중법이라고 해서 동성 결혼도 인정하는 법이 입법부를 통해서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법의 일부가 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사실은 어떤 결철을 밟아야 되느냐면은, 이것이 과연 합헌이냐, 헌법에 부합하느냐라고 해가지고 이 소송을 누군가가 걸어야 돼요.
민간 단체가 시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나 아니면 주가 아주 보수적인 주가 이 헌법은 우리가 모든 주가 따라 50개 주가 다 따라야 되는 그 우리가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그럼 그 소송이 고등법원으로 먼저 가고요. 고등법원에서 당연히 이걸 위로 넘기죠. 그럼 연방 대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연방 대법원에서 이것을 요 법은 이것은 국법이지만 국법도 헌법 아래 있는데, 그죠? 헌법 아래 있는데 헌법은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었고 이러한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결혼존중법은 불합치하다, 헌법과 불합치하다라고 해서 폐지를 하거나 다시 판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절차가 아직 미뤄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 분위기를 또 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미뤄지고 있고 적어도 지금 행정부에서는 안 할 것 어려도 같아요.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결국에는 헌법을 수정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헌법을 수정하지 않으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그 결혼의 정의는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입법부가 아무리 악법을 많이 통과시켜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 헌법을 바꾸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려운 절차를 포함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그것이 미국 헌법의 위대함이죠. 함부로 못 바꾸게 하는 게 정말 놀라운 것인데 어쨌든 그래서 동성애는 미국에서도 악법을 통해서 지금 합법화됐고 다 되게 막 자유분방하게 나가는 것 같지만은 미국에서 그 헌법을 존중한다면 미국에서 동성애는 합법이 아닙니다. 합법이 아닌 것이에요. 합헌이 아니기 때문에 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법에 이 가르치는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꼭 나라가, 국가가, 정부가 결혼에 대해서 참견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법은 곧 가르치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Teaching effective laws 아니면 teaching effective law죠. 그러니까 그 법이 뭔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법을 보고서는 이거는 괜찮아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동성은 나쁘지만 동성결혼은 나쁘지만은 더러운 것이고 많은 사회적인 유해적인 것들을 많이 양산하지만은 법이 괜찮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은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럴 수 있어도 여러 가지 극적인 케이스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성 결혼이 허용이 돼야 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은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는 이런 법을 딱 보고서는 윤리적인 가르침이나 이런 것이 또 약화됐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런 법을 보고서는 그 법이 곧 도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덕과 법은 다른 거잖아요. 도덕은 법보다 전에 있었고 그 법을 제정하는 나라보다 전에 있었죠. 그것을 곧 자연법이라고 하는데 natural law라고 하는데 그 자연법보다 위에 있는 것인데 자연법과 실정법을 동일시하는 우리의 착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럴 수 있어도 우리 후세대에는. 그래서 법은 무조건 소극적으로 해야 되고 법은 무조건 네게티브로 포지티브한 로가 아니라 네게티브 하지 말라는 법은 있을 수 있어도 해라라는 법은 그것도 해라라는 법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0계명도 10중 8이 하지 말라요. No shall not. No shall은 2개밖에 없는데 이것도 상당히 소극적이에요. 예배 드려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요거 외에는 하라는 건 없어요. 하지 말라. 라는 것이. 그래서 소극적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입법부보다 위에 정부보다 위에 있는 내추럴 로 이 자연법을 반영하는 것이 우리 각 나라의 실정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실정법을 자연법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군 얘기 나오고 우리나라도 군대에서의 동성애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많은 그 군사학자들과 이 장군들 또 얘기에 따르면은 동성애를 군에서 공식적으로 허용하면 전투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전투력이 너무나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는데 군 장성이 꼭 얘기 안 해도 너무나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어쨌든 그런 증언들이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포르노 540쪽부터는 이제 결혼과 이제 포함이 되지만은 포르노 음란물에 대해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부는 음란물의 생산과 배포를 제한해야 하는가, 포르노의 생산과 배포를 제한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자유라는 것과 배치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기의 결론은 당연히 음란물의 생산과 배포를 제한한다. 음란물을 보는 것을 제한할 수는 없어요. 제한을 하는 법을 입법한다 해도 그것을 실제로 감시할 수가 없잖아. 감시하려면은 모든 사람들 방에, 특히 남학생들 방에 CCTV를 설치해야 돼요. 그건 어마어마한 또 다른 자유의 침해를 생산한단 말이에요. 어차피 예를 들어서 금주법도 그렇죠. 금주법 20년대 미국에서 술 못 마시게 했어요. 술 못 마시게 했는데 술을 안 마시나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막 터널을 만들고 막 별의별 우회를 해가지고 막 오히려 더 술을 많이 마시게 되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법을 도입하는 것도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는데 포르노도 마찬가지예요. 포르노를 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그것을 여러 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그건 정부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정과 교회나 이런 곳에서 가르침을 통해서 자제하도록, 이런 거는 좋은데 보는 것을 정부가 막을 수 없다. 그렇지만 포르노의 생산과 배포를 막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생산과 배포. 왜냐하면 그 생산의 과정에는 많은 포르노를 옹호하는 자유주의자들, 리버테리안들은 다 합법적으로 자기 의사 동의하에 이루어진 촬영이야 라고 말을 하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80%, 여러 가지 조사가 있어요. 70%, 80%, 90%의 경우에는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촬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쫙 가둬놓고서는 이렇게 나름대로 음식이야 주겠죠. 그렇지만은 거의 사육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포르노 촬영을 하기 때문에 포르노를 보는 것도 이제 그것에 이제 도움을 준다라는 그런 논리로 보는 것을 막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런 생산 자체를 추적해가지고 잡아내서 이렇게 불법화시키고 잡아내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근데 참 신기하게도 트럼프 행정부 때, 그리고 또 부시 행정부 때, 여기는 부시 행정부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부시 행정부 때 정말 많은 이 카르텔, 이 포르노 산업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거를 잡아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많이 잡아냈죠. 많이 잡아냈는데 특히 아동 포르노가 정말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정말 많은 큰 시장이에요. 근데 그거를 대표적인 몇 개를 트럼프 대통령이 추적해내가지고 파했죠. 최근에 그런 관련된 영화도 나왔죠. 보이스 오브 프리덤인가? 많이 있어요. 그 영화도 우리나라에도 개봉되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과 배포를 막아야 되고, 그리고 보는 것도 이것은 법으로 하지 못하지만은 너무나 많은 폐해를 끼친다라는 거예요. 이 음란물의 영향 544조가 나오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음란물을 비롯한 성적 콘텐츠는 개인 사용자와 그 가족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태도를 형성하고 그러한 행동을 또 장려한다. 예를 들어서 당연히 부부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배우자를 속이는, 남자가 여자를 속이는, 아내를 속이는 경우를 조장을 한다. 이혼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 포르노는 불륜과 매춘, 비현실적인 기대를 조장해서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조성해서 위태롭도록 문란한 행동을 유도한다.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했죠. 어린아이들한테는 지나치게 성애화된 섹슈얼라이즈드 문화에서 자라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TV와 영화, 음악, 인터넷을 통해서 매일 노골적인 성적 콘텐츠에 노출되고 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거나 분별할 정신적 준비가 되기 전에 그러한 성적 자료와 메시지를 접하게 된다. 이러한 아이들의 성교육은 대부분 가정, 교회, 학교가 아닌 미디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잘못된 메시지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누구와 섹스를 해도 유익하고 아무런 부정적인 영향이 없어. 나와 그 상대방만 즐거우면 돼. 라는 잘못된 거짓말을 계속해서 피드백을 준다라는 것이고요. 단지 여성의 가치를, 남성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만 여성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그런 것이고요. 물론 요즘에는 여성들도 특히 이제 요즘 젊은이들 MZ 세대라고 그러죠. MZ 세대들한테는 여성들한테도 아까 말했던 보일러브, BL, 문학 그런 것들이, 거기는 이제 여성들은 시각적인 그런 것보다도 상상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극을 더 많이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BL 문학이, 남자한테는 포르노가 있다면은, 영상이 있다면은 여자들한테 BL 문학이 사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막 묘사를 해요. 여러 가지 의료한 글로 이 남자와 특히 미소년들, 요즘
K-팝에 나오는 그런 화장하는 남자애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끼리의 그런 관계들을 막 상상하고 이런 문학들이 막 나오는 건데 그거가 사실 포르노나 마찬가지죠. 여자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긴다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이 발전 단계, 포르노가 어떻게 사람을 망치는지 발전 단계에 나오는데 처음에 중독으로 시작돼서 안 보면은 하루 잠 못 자요. 그리고 단계적인 확대, 그리고 탈감각, 더 이상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처음에는 막 역겹고 막 충격스러운 그런 혼란스러운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화되고 실제 부부 관계에서도 그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고 일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성적인 행동으로 표출된다는 거예요. 음란물에서 본 행동을 그대로 따라 하려는 경향이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중독에 대해서 나오고요. 성중독 그렇습니다. 부시 정부에서 꽤 이것을 레이건 정부랑 그리고 부시 정부에서 꽤 이거를 근절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예가 이렇게 있습니다. 앨런 시얼스 여기 첫 부분에 앨런 시얼스라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앨런 시얼스라는 사람이 이 가정의 회복 이런 운동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기ром평 교수님 같은 분인데 이분에게 이 책을 헌사를 하셨어요. 앨런 시얼스라는 분한테. 앨런 시얼스가 이 책을 웨인 그루담한테 쓰라고 독려를 하신 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많이 나오죠. 앨런 시얼스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에 554쪽에 보면 결혼에 대한 법률의 중요성 나오는데 이 장의 논의에서 드러난 것처럼 결혼에 관한 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자녀의 미래, 즉 우리 국가의 미래는 우리가 결혼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보호하는지의 여부에 크게 달려있다. 우리가 결혼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서 미래 사회 수백만 남녀의 실생활을 좌우하는 영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결혼은 우리 인간 사회의 가장 최초의 가장 기초적인 제도이며 따라서 그것은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혼을 재정의하는 움직임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특히 우리나라 국회에서 이번 회기 초기 올해에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된다. 싸우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7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이제 우리가 다 관심을 가지는 저한테 특별히 해당이 되는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 교육 8장. 자,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